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총 7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안녕하세요. 모처럼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내가 원치 않은 후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제일 시장이 발달하고 아니면 시장이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정해지면 시장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대통령이 되던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던 간에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차원만 가지고도 시장에선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리더십, 국가의 수반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국가 수반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당선자가 이제 최종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취임을 한 지 진짜 2, 3일 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이렇게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뭘 할지 이미 발표한 내용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달리기 시작했고요. 또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됐던 투자자들은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됐으니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잖아. 이제 이 대통령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시 넣기로 한 거대로 넣읍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됐다라는 그 사실, 그게 그냥 호재인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있나요?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기로 가장 크게 방점을 찍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려왔던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찾기 어렵게 만들었던 장애 요인 하나를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일단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산업으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던 산업군들을 몇 가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분야에서는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을 계속 육성해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또 공약화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원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난 정권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보다 늘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을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군으로 지금은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가 최악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실물 경제는 좀 표현이 제가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박살이 났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초 대비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또 지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수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사실은 이제 다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대통령 최종 당선자가 결정이 됐고 그 당선자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투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최종 당선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행보들 중에 하나가 비상경제 TF팀을 가동해서 추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정 투여를 얼마만큼 할지
조치를 지금 발빠르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찌 보면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지원책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내수를 지원하기 위한 그 세부 내용들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이 소상공인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거나 산불 피해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원들 중에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지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예전만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많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번에 진행될 정부 지원책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또 어려워지면 또 지원해 주겠지. 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급한 불은 정부 지원으로 내가 껐으니 1년 또는 2년 지나다 보면 다시 좋은 시절 오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을 계속 그냥 무작정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올바른 선택이 아닌 분들도 많이 섞여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온라인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업종 전환마저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으로 바뀐 분들이 꽤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 맞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처럼 다시 오프라인에 손님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괜히 희망 고문 삼아 심어주는 건 절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재정 투여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소상공인이 어렵다라는 지적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계속돼 왔었습니다. 근데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주저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여를 또 했을 때 과연 물가는 언제 잡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준치보다도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제 물가는 적어도 잡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물가 그 자체는 상당히 오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예년 가격대로 다시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잡혔다는 게 더 이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 상승률은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라는 거지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이 비싼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물가 상승률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물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투자 자체, 그러니까 재정 투자 자체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졌다.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세상, 천국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이유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인문사회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응축된 야간 문화의 에너지가 폭발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야간의 통행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들은 밤에도 놀 수 있다며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며 우리가 TV로 보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어렵게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게 우리의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밤에도 마음껏 서울 시민분들, 대한민국 국민분들 마음껏 놀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했더니 몇십 년 동안 응축됐던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24시간 문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하게 됐던 게 우리나라고요. 이런 현상을 똑같이 목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도 1980년대까지 계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통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대만도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분단 상황 아닌 분단 상황 속에서 국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행보를 걸어왔던 것인데, 대만도 그 계엄이 풀리자마자 우리나라 못지않게 24시간 문화 그리고 소상공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저도 즐겨 대학 시절에 애용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그리고 꽈방 가서 거기서 또 돈 없으니까 한 잔 더 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나가서 24시간 감자탕집 가서 감자탕 하나 놓고 해장하면서 소주 한 잔 하자 해서 24시간 감자탕집 가서 소주 한 잔 합니다. 그러면 막차 끊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24시간 찜질방 가자. 그리고 야,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쌀 것 같아. 이게 제 젊은 시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24시간 PC방에서 모처럼 게임 한 판 하자. 이거였거든요. 당구 칠 때도 있고요. 정말 24시간 문화가 정말 좋았던 게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이젠 그런 문화 없어졌고요. 밤에 그렇게 즐겨야 될 이유도 많지 않아요. 이제 가족들과 보내거나 집에 가지고 못하러 밤에 뭐해, 쉬러 나 귀찮아,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손님의 시간이 24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는 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24시간 문화가 있었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퇴근 이후에 다 집으로 돌아가니 그 상가 숫자가 물리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악담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버티면 손님 또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자 계속 감내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계속 까먹으면서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오랫동안 증시에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왔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증시가 단기간에 폭등했던 것은 새로운 산업이 잉태됐거나 새로운 CEO의 놀라운 발명품이 출현했었을 때보다는요. 오히려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일어났었을 때 주가가 훨씬 단기간에 반응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목격하셨죠. 바로 코로나19 때 그 경기 상황은 오히려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경기 부양하겠다고 나서니까 단기간에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악재도 많은 국가가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증시가 돌변해서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실적에 의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됐다는 실물적인 변화보다는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훨씬 더 단기간에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상 철학으로 제시해온 게 있죠. 경기 안 좋을 때는 과감한 재정 투여도 해야 된다. 바로 그 시그널이 지금 아마 취임 초반에 상당 부분 워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합주가지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실제 추경이 규모감 있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조 원 AI 분야의 투자라든가 기타 문화산업의 대규모 투자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마중물이 돼서 전개가 된다면 적어도 단기간에 주가에는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요즘 우리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가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토부의 실거래가도 봤을 때 점점 더 한국의 여러
구별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평균 매매 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토호제 이슈 뒤에 적지 않은 부동산 매매를 고민했던 분들이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토호제를 일부 풀었더니만 그 짧은 두세 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야, 이것은 서울 집값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았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준 시그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토호제가 그전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오르는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실구매가 가능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매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집값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호재성 있는 지역들을 빼고서는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로 바뀔 것이냐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논조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본인의 부동산 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좀 예전 진보 정권과는 크게 달랐던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MBC 뉴스 아이킥에서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걸 저도 라이브로, 저도 MBC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바로 코너에서 저도 직접 라이브로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이 참 희한하게 올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흐름을 설명하시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누르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을 더 늘려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도모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되물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하향 평준화가 기대되는 흐름이신가요? 라고,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유도하려고 하고, 역사상 부동산은 늘 상승해 왔다라는 표현도 같이 접목하셨어요.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 자체가 이전의 진보 정권 때 여러 경제 수장들과는,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들의 견해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전의 진보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세금에 대한 중과세보다는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 집들을 웃돈 주고 살려는 것보다도 좋은 새 집도 지어줘서 이거 분양받아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정책적 결을 더 선호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억지로 상승하는 부동산 흐름을 누르려는 인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조금 이전에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결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선거용 메시지였고, 본인이 예전에 성남시장 때라든가 그 전에 하신 발언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중과세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저도 학자로서 제 생각이 달라졌던 적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틀렸네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상황이 바뀌면 그 진단도 바뀌고 당연히 처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철학이 바뀌었다. 본인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치적인 언어적 유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설사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내심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전의 정책적 행보와 다른 립 서비스를 해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 립 서비스의 말을 또 바꿔서 중과세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제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내년이 지선입니다. 지자체 선거예요. 그럼 또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가의 행보,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게 정치가야 하는 일이지. 그럼 그 행보를 또 해야 될 시점이 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고 주요 그 광역시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중과세 때리겠다? 이것도 못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에서든 경제적인 판단에서든 간에 이게 부동산 시장 과거와 같이 중과세 때려서 시장 옥죄는 정책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거는 뭐 대통령의 그 말씀을 전언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아서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제일 강남 집값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다는 걸 그걸 뭐 어쩌자는 거냐. 그거 할 때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이나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정말 대부분의 서민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저도 강남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서울에 교통 편한 지역에 또는 수도권에 교통 편한 지역에 알아서 좀 저도 제 월소득으로 연봉으로 구매 가능한 집들 아니면 그런 정책적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지 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때려잡는 정책했다가 괜히 풍선 효과 등등을 통해서 이런 데 집값까지 다 이상하게 올라가 버리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없애고 그건 그들 시장으로 놔두고 안정적으로 좋은 주택 지어서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까요? 이 참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느 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안 되어 있는 구분되지 않은 시장이 있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마저도 중국의 부호층들이 살고 있는 프리미엄 주택 시장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조차도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모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할 수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현상, 부자들, 그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극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프리미엄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웃돈을 주더라도 그 동네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 놔두는 게 이게 그냥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그걸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했다가 부작용만 더 생겼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끼리 그건 그렇게 하고 진짜 서민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더 내가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니까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의 상위 0.1% 그리고 상위 1% 사람들의 소득을 기반으로 했었을 땐 그런 사람들의 소득에 기반했었을 때 서울의 초고가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은 유사한 지역 도쿄, 싱가포르, 홍콩, 뉴욕, 런던, 파리 이런 지역의 초고가 프리미엄 주택에 비해서 아직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이 또 거기에 지금이라도 사겠지 하는 것도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치적인 거에 혈안이 돼서 무조건 그냥 뭐 투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는 참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회주의자, 상징주의자, 지위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가 우리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한 시절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무명의 서러움을 딛고 이제 저도 스타가 돼서 이제 저도 좀 좋은 데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니즈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 더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꼭 간다? 저는 그게 전부 투기적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집 사서 그 가족들끼리 삼겹살 편하게 구워 먹고 벽에도 멋지게 팡팡하고 이런 데서 살면 되는 것 같다. 저도 비강남 거주자로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자본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이 더 비싸질 수도 있을까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부동산 흐름이 가장 비슷한 국가가 대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인구구조, 여러 가지, 정치구조까지도 여러 가지가 대만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만에서 가장 초프리미엄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곳의 가격이 우리나라 초프리미엄 아파트 그러면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많이 꼽으시잖아요. 기껏해야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한 200억대가 제일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파트가 200억대다.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만 대만에 비하면 쌉니다.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700~800억 해요. 그럼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랑 유사한 수준이고 대만 타이페이나 우리 서울이나 비슷비슷한데 아니 800억이 넘는다고요? 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만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화교권 시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가 결정되거든요.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 문화권의 초 프리미엄 고객들, 이 사람들이 대만에도 내가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거 살게요, 제가 그거 살게요 하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간 거고, 초기 시공할 때도 그런 사람들의 수요까지 고려해서 가격이 그런 수준에서 처음부터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은 진짜 국제도시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슈퍼스타 도시 그러면 도쿄, 서울 이 두 개가 꼭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도 들어가고요. 어쩌다 상하이, 북경이 들어가지 상하이, 북경보다 서울이 훨씬 랭킹에서 높은 지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에서 외국인들 거주나 외국인들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면 서울의 프리미엄 주택 가격의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것은 올바른 현상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으로 서울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금이 거기에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볼거리, 가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반포 원베일리라든가 한남, 나인원 한남의 주택을 외국인이 사서 집값을 더 견인했다. 이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낙후된 재개발해야 될 지역들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걸 외국 디벨로퍼 자금이나 외국계 자금이 와서 그거 개발해서 아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의 주재원들이 사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공원 조성을 일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비를 일부 지역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근처 사는 한국인들의 거주 단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어줄 거라면 가뜩이나 내국인들이 내국에 투자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서 그런 선순환을 그리는 것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라면 사실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국가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그걸 중국 내부 기업들이 그런 설비 투자 수요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마중물이 되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규모감 있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값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던 그 경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시설 투자가 원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돼서 일괄 공정을 완비한 유일한 회사가 융기실리콘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태양광 설비 투자에 적극 동참을 했고요. 그런 중국의 지자체의 설비 투자에 부응하기 위해서 융기실리콘은 대규모 원자재 수급, 대규모 패널 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 투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파괴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계 태양광과 관련된 많은 신규 사업을 해보겠다는 회사들이 도저히 중국산 제품 가격과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공정을 유일하게 가진 회사가 융기실리콘 하나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방식의 산업 육성, 그리고 중국 내 기업의 지원, 이걸 계속해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도, 그리고 반도체 분야도 이런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2030년 넘어서까지 민간의 2개, 정부 쪽 5개 해서 총 7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그 7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정말 비아디 전기차 이거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정부 보조금도 없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몇십조 원이 아니라 몇백조 원에 해당되는 빚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중국 정부가 못 본 척할 수 없다라는 어떤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도 투자와 아니면 시장 공략을 더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빚이 또 눈덩이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은 국가 리더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당에 들어와서 어느 수준 이상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 허들들이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료 예비군들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갔던 이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 이 친구가 능력 있네. 너는 국무위원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트랙으로 와. 아니면 너는 40위권 이상은 못 가는 그쪽 트랙으로 와.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방이 돼서 지자체 장으로 또는 공공기관 수장으로 근무했었을 때 꼭 성과를 어디까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의 이 성과를 냈는지 못 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철저히 성장에 귀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 성장률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전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뭘 더 짓거나 뭐 덜 건설하거나 부동산을 디벨롭만 시켜도 성장률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산하 금융기관이나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돈 차입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부동산 개발하고 신규 투자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투자의 경제성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나중에 이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음을 중앙정부에서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장률도 보지만 부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성적표 평가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지자체로 내려갔던 관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자체 부채로 집계하는 부채가 아닌 영역의 부채를 얻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상한 회사를 설립해버립니다. 이건 지자체가 나름대로 이 회사를 거의 담보해 주고요.
그래서 시중회사가 이 회사에게 엄청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회사는 우리 지자체가 담보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돈 빌려주셔도 돼요 하는 거죠. 표면상 그러니까 이건 민간 회사죠. 그럼 이 민간 회사가 차입을 엄청나게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거나 미래 신산업에 투자하는 그 일을 여기서 감행해요. 그러면 이건 정부 관할, 지자체 관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카운트할 땐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런티한 회사니까 실제 정부의 부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형태의 법인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많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기능을 담보했던 이 회사들의 부채, 이걸 어떻게 뒷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까지를 모두 합쳤을 때, 야, 이거 중국 위험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위험해서 뭐 중국 경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막 망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많은 국가 부채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려막기라고 하죠. 만기 채권이 들어오면 더 긴 만기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이 채권 원금 이자 다 갚고 다시 또 돈 빌린 걸로 또 그 메꾸는 돌려막기 아닌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구조가 점점 쌓이게 돼버리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바로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도 직접적인 침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지만 결국 원금 일부라도 갚고 이자라도 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고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가파른 고도 성장을 또 다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과거처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은요, 진짜 후발 주자에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반에서 꼴등하거나 중간 이하를 했던 친구가 공부 열심히 시작하면 처음에 성적 향상은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다가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오면 그 뒤부터 반 1등이 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후발주자에서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오는 캐치업 효과가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의 숫자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투자들이 거기에 숫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수치상의 고도 성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이해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라는 숫자는 예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도 성장은 과거와 같은 걸 기대할 수 없는 게 이런 경제 구조상의 변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국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곧 국민소득 4만 불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뒤에 늙어버린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 국민소득 3만 불은커녕 아직 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는 고령화에 진입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돼서 혁신성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동성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서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을 더 늘릴 것이냐, 그 의구심이 벌써 중국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마지막 나라일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 굉장히 민주화되고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더 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던 시절,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재 정부였던 시절에 우리는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가져다 준 그나마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분류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돈 버는 커다란 주식회사처럼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적인 노선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미국이 무슨 후진국들, 개도국들 피해 보상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지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주는 원조로 그때 밀가루 받아주면 그걸로 끼니 때우고 이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조를 예전같이 안 준다니 그럼 다시 기아에 허덕이면서 보릿고개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역사적 평가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판단을 하려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한다고 4.19 해보고 초기 민주주의를 먼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타협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상생 협력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기만 하니 결국 그렇게 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이 군홧발로 다 눌러서 내가 할게 라고 누군가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이고요. 바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독재만 했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선택과 집중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도국이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을 차용해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이 KDI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KDI에 와서 외국 그 개도국 국가들이요,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걸 해봐서 국가를 성장시키려고 하니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온 국가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개 국가들은 KDI를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MDI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개발 연구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미얀마 개발 연구원 그거 개발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찾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됐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랑 딱 비교되는 대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어느 독재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총대 맨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역량과 소양이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인이 해낸 거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누군가가 깃발 꽂아주고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걸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게, 똑같이 하겠다고 외국의 나름대로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수차례 왔지만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게 국민들의 그 뒷받침되는 소양과 역량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국민들의 근면성이 또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근무하고자 하는 그 태도라고 하나요? 톤앤매너, 애티튜드가 너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일화를 많이 드려요. 제가 그 전에 또 일했던 회사는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하나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오신 지사장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코리아 원더풀이라는 거야. 한국인 원더풀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을 시켜봤대요. 그런데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저 뭐라고 지탄하지 마세요. 유색인종들 중에서는 흑인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많이 사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거 좀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커피 그 잔 치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3번 말해야 치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바로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워달라고요. 치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국가는 커피 그 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좀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하면 진짜 커피 잔만 치웁니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 말고 중국인, 일본인은 커피잔 치우면서 이 밑에 있는 물기 닦고요. 옆에 또 과자 봉지 남 있거나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그것까지 치웁니다. 이게 중국, 일본 이게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커피잔 치울게요라고 하면 이걸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커피잔, 과자 부스러기 여기 테이블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커피잔 치우는 건 내일이구나 해서 누구 왔다 가면 그때마다 커피잔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무서움인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유일한 민족.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 이거 왜 치웠어?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이 시설 정비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물이니까 제가 치워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걸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 없어요. 저도 정말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니까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해외 출장도 많고 여기저기 가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그분도 큰 역할을 하셨죠. 제가 그걸 또 폄하할 생각 추워도 없지만 다 같이 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문 닫고 마지막 선진국 된 나라 이렇게 치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선진국을 분류하는 키워드 닉네임이 30-50 클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한 국가가 6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인구 숫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제 조만간 우리 또 4만 불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능해 보이는 나라들 중국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몇 나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국가들의 관료들 저도 직접 만나거든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오픈을 해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차관급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간간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님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성과는 뭐고 부작용은 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또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대한 예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 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이 우리 베트남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 한국 이거 어떻게 했지? 야 놀랍다 이런 인상을 저한테 많이 주고 가세요. 비단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H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하고 저도 일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이게 절대 쉬운 성과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야겠죠. 그냥 어설프게 유지됐으니까 왔으니까 계속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진짜 주저앉은 국가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한 또 처절한 몸부림도 해야겠죠. 한국이 이후에도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그러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도였고요. 하나는 다양성이었습니다. 먼저 속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도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희석돼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한국이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도 너무 발빠르게 바뀌어서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저도 이제 너무 빨라져서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이 한국이 예전보다 기민하지 못하네요. 이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역량과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진짜 속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라는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속도가 느려졌는지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옛날에 한국은요, 이쑤시개부터 저기 중후장대 사업까지 다 했던 국가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누가 주력 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계속해서 화장품 만들다가 갑자기 K 컨텐츠 붐이니까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불티나게 팔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화장품 강국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냥 나는 예전부터 가수가 희망이었어요. 가수로서의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리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된 게 YG, JYP, SM 엔터테인먼트였잖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갈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왔던 게 한국이에요. 식품회사도 마찬가지죠. 초코파이와 새우깡과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티나게, 우리 한국 라면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우리 라면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아보자. 국가가 한 번도 선정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이 좋다니까 따라하고 남이 돈 된다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CEO와 각자 개개인들도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반도체, 다 2차 전지, 다 무슨 전기 자동차. 투자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류도 이렇게 너무 편승하는 구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산업의 다양성이 완비되고 나면 이쪽 산업이 요즘 흔들린다 했을 때 다른 산업이 치고 나가서 국가가 돌고, 이 산업이 또 흔들린다니까 또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이제 AI만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를 쳐다보는 많은 CEO, 기업인, 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이상 동안 경제만 공부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말고 훨씬 더 역량 있고 그리고 식견이 높은 경제학자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우리 신사임당 채널처럼 견실한 채널에 많이 못 나오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발언을 하면 좌안에 우은에 괜히 이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진짜 경제는 경제 로직이 또 있습니다.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일단락이 끝나서 원튼 원치 않았던 대통령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그 사람이 옳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그게 결국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고 날이 서 있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